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한마을에 최대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학식은 높았지만 밤일에는 영 자신이 없는 고개 숙인 남자였지요. 그런 최대감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친구 김선비가 하루는 기생집을 데려갔습니다. 이복의 최대감. 이게 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지 않나? 나는 잘 모르겠네. 자고로 선비면 정갈한 마음과 바른 행실로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법이지. 어찌 기생집 같은 풍류의 몸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곳에 드나드는 것은 선비의 본분을 잇는 일이네. 또 그런다. 그러니까 자네가 맨날 마누라한테 남편 취급을 못 받는 걸세? 언제까지 그렇게 주눅 들어서 마누라한테 쥐어잡혀 살 생각인가? 김선비의 일갈에 최대감은 침음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에 최대감은 망설이다가 기생집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죄책감과 기묘한 해방감에 마음이 두둥실 떠서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자자, 내 오늘 소문난 기녀와 약속을 잡아놨네. 나 같은 친구가 어디 있나? 가서 술 한잔하면서 좀 즐겨봄세. 김선비는 최대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폭의 화려한 그림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은한 등불 아래 붉은 비단 장막이 바람에 나부끼며 오색 찬란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기녀들이 옥구슬처럼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현란한 춤사위가 펼쳐지고 있었지요. 향기로운 수량기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우러져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기생들은 손님들에게 살며시 다가와 술잔을 채워주며 부드러운 미소로 모든 근심을 잊게 했지요. 어떤가? 어때? 어떻기는 정신 사납기만 하네. 이제 곧 있으면 더 정신 사나울 테니 꽉 붙들고 있게. 이윽고 곱게 차려입은 기녀가 최대감과 김선비를 안내에 마련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최대감은 쭈뼛거리며 요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기생들을 훔쳐보기만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불편하기 매한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지요. 값비싼 청주를 맛도 모르고 계속 홀짝거릴 뿐이었습니다. 간혹 기녀가 최대감의 옷자락 끝이라고 건드리면 흠칫하고 놀랐지요.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김선비가 화색을 띠며 최대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꾹꾹 찔렀습니다. 왔네. 향주가 왔어. 향주? 그게 누구인가? 이 사람아, 눈이 멀기라도 한 겐가? 저기 있는 저 여인이 향주일세. 김선비가 호들갑을 떨며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원 마당에 한 여인이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치렁치렁한 한복 치마자락이 바닥에 닿지 않게 기녀 둘이 붙들고 있었지요. 향주라 불린 기생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엄청난 미녀였습니다. 그야말로 천하절색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았지요. 최대감은 달나라의 선녀가 잠시 지상에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향주의 두 눈은 한밤의 별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며 긴 속눈썹이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똑한 코는 얼굴의 중심을 단아하게 잡아주었고 붉은 입술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가느다란 허리선은 비단처럼 매끄럽게 이어져 한복의 곡선 속에 숨겨진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경쾌하면서도 부드러웠으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는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선비님. 본녀는 향주라고 하옵지요. 그래, 향주. 아주 목이 빠져라 기다렸네. 어서 여기로 좀 앉아보게. 어머, 아직 이쪽에 계신 나으리는 존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어찌 제가 버릇없게 자리를 차지할까요? 향주가 눈웃음을 지으며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대감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멍하게 입을 떡 벌리고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보게 뭐 하는가? 실례했소. 내 이름은 최동현이요. 최대감이라 부르면 돼요. 나으리, 만나서 영광이어요. 최대감이 더듬거리며 겨우 말을 하자 향주가 기품 있게 절을 올리고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꿀과 아련한 꽃향기가 콧가를 스쳤습니다. 아주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그 이후로는 어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랐습니다. 향주가 춤을 출 때는 그저 넋을 잃고 모지리같이 박수만 쳤습니다. 그런 최대감에게 향주는 미소 지으며 최대감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요즘 제가 시조에 푹 빠져 있답니다. 나으리라면 분명 빠삭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시절하면 물론 잘 알지요. 시절은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정형시로 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사음보로 구성되어 있지요. 첫 구와 둘째 구는 대개 3과 4조, 마지막 구는 3과 5조로 마무리됩니다. 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거나 때론 나라를 위한 충절을 다루기도 하고 연정과 같은 감정을 그릇에 담아내곤 하지요. 최대감이 자기가 아는 분야가 나오자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니까 주저리 온갖 말이 다 튀어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향주는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고 온 이 밤중에 은하수가 흐르니 이 마음이 설레어서 어찌 잠을 이룰까. 달빛 따라 흐르는 맘, 이 밤이 깊어가니 가슴속에 숨겨둔 말 어찌 전하지 못할꼬. 향주가 밤 하늘을 바라보며 자작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에 최대감도 눈을 반짝이며 마찬가지로 답례를 하였지요. 그러자 향주는 어린 아이같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어찌 이르 고운 시조로 답가를 해주셨을까. 정말 박식하시어요. 아니요, 향주 낭자. 제가 박식해서가 아니라 낭자께서 읊으신 시조가 너무도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그에 맞춰 답한 것일 뿐이지요. 낭자의 시조가 이 밤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소. 향주의 시조에 긴장이 풀린 최대감은 한층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향주도 그런 최대감이 퍽 마음에 드는지 곁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였지요. 최대감을 향주에게 소개해준 김선비가 샘이 날 정도였습니다. 허나 즐거운 시간에는 언제나 끝이 있는 법. 밤이 깊어짐에 따라 최대감과 김선비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그러자 최대감은 용기를 내어 향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향주 낭자,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소. 부디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소. 고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낭자와 교제를 이어가고 싶소. 어떻소? 향주 낭자의 취향은 어찌 돼요? 과분한 말씀이시어요, 나으리. 제 이상형을 말하자면 저는 낮에는 고고한 악 같지만 밤에는 성난 호랑이 같은 분이 좋사와요. 향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가볍게 최대감의 가슴팍에 손을 댔습니다. 이에 최대감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밤에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니. 그야말로 최대감과 정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여인과 동침하지 않은 지 햇수로 몇 년이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찌 향주 같은 여인네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최대감은 다시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 향주의 손을 차마 맞잡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밤이 너무 깊었으니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찾겠다고 하였지요. 향주는 그런 최대감의 태도에 조금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오히려 튕기는 것이라 착각하고 입맛을 다졌습니다. 이보게 방금 뭐였는가? 뭐가 말일세? 향주낭자가 남정네에게 저리 흥미를 보이는 것은 처음일세. 그런데 자네가 지금 밀어냈지 않았는가? 그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네. 최대감은 김선비의 비난에도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세고 사나운 안에 지숙마님이 바가지를 긁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지요. 허나 최대감은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아, 향주 낭자.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대 얼굴이 아른거리오. 보고 싶소, 향주 낭자. 내가 그대를 남자답게 품을 용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고개 숙인 최대감은 그런 자신의 아랫도리를 탓하며 탄식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이 구렁이만큼 큼지막했어도 마음껏 밤새도록 향주를 즐겁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어두컴컴한 집안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숨소리였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아니 글쎄 가냘픈 여성의 숨소리도 들리지 뭡니까? 최대감은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늦은 밤에 사람의 숨소리가 이리 크게 들리니 덜컥 겁이 난 것이지요. 귀신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람이면 물러가고 귀신이면 아니 그래 귀신도 물러가거라. 최대감은 잔뜩 겁에 질려서 목이 날아다니는 것은 작은 소리로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렴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그런데 잠자코 들어보니 이건 남녀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따라갔지요. 소리는 바로 머슴 달춘이의 방에서 들렸습니다. 방 안에 켜진 어스름한 촛불빛이 얇은 장지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두 그림자는 마치 뱀처럼 뒤엉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이제는 저잣거리 들깨들 마냥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요. 이를 본 최대감은 숨을 삼켰습니다. 달춘이가 누군가와 밤이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달춘이 이 녀석이 아주 상대방을 죽여놓고 있는 겁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거 진짜 사람 잡겠다 싶은 거죠. 도저히 참지 못한 최대감은 장지문에 조심스럽게 손가락 구멍을 만들어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고 최대감이 입을 벌리고 이를 치르는 모습을 구경하는데 이야 정말 달춘이의 걸출한 솜씨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밤의 임금, 아니 밤의 황제가 따로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다. 저런 식으로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로구나. 땀으로 번들거리지만 달춘이의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 과감한 움직임. 물건 크기는 최대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도 달춘이에게 잡힌 여인은 극락을 오가고 있었지요. 어두워서 여인의 얼굴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필히 여종 중 하나겠지요. 미숙이가 상당히 고왔는데 저 부드러운 살결을 보고 있노라니 미숙이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떠나 아주 까무러치는 듯한 소리를 내는데 제대로 즐기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찌나 달춘이가 힘이 좋은지 한참이 지나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숙이는 완전히 탈진하여서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였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끝나서 최대감은 허겁지겁 자리를 비켜야 했습니다. 밖을 보니 벌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하고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저 착실한 머슴이라고만 생각했던 달춘이가 밤일의 달인이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내가 달춘이와 같은 사내였으면 향준왕자의 말에 지레 겁을 먹지 않았을 터인데 통탄스럽도다. 나는 어찌 이리 못난 남자란 말이냐. 글 좀 읽고 쓸 줄 안다고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은 땅을 치고 절망했습니다. 헌데 갑자기 절묘한 꾀가 생각난 것입니다. 최대감은 일단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달춘이가 마당을 나와서 쓸기 시작했지요. 이에 최대감은 달춘이를 불렀습니다. 예, 나으리. 달춘이 왔습니다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내 요즘 크나큰 고민이 있어서 잠을 설쳤느니라. 게다가 밤중에 들리는 괴성에 더욱 마음이 심란하였지. 괴성이요? 쇠내는 그런 것은 듣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겠지. 우리 달춘이가 그 소리를 어찌 들었겠느냐. 나으리, 뭔가 문제가 있사옵니까? 그거 마당 쓸던 거는 그 점순이한테 맡기고 너는 여기 방으로 잠깐 따라오려무나. 최대감이 그리 말하자 달춘이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의 말에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춘이는 엉거주춤하게 최대감을 따라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대감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복의 달춘이. 솔직하게 털어놓게. 무엇을 말입니까? 간밤에 있던 일 말일세. 달춘이는 그러자 울상이 되어서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주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는 연신절을 했지요.
나으리, 제발 이 미천하고 멍청한 머슴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요. 살려만 주신다면 다신 나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가? 그러지 말고 일어나게. 내가 자네를 해코지하려고 부른 게 아닐세. 그러면 어인일로? 자네가 간밤에 여종인 미숙이를 잠자리에서 죽여놓지 않았는가? 그 비법을 알고 싶어서 부른 걸세. 달춘이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최대감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달춘이는 순간 멍청한 표정으로 최대감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이내 크게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실은 말이지요. 간밤에 달춘이와 함께 있던 사람은 미숙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대감이 질색을 하는 아내인 지숙마님이었죠. 그래서 달춘이는 최대감의 부인과 바람을 피는 것을 들킨 줄 알고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헌데 최대감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았지요. 달춘이는 순간 심장이 가라앉는 줄 알았답니다. 비법이라고쇼. 아니, 우리 나리께서 어디가 부족하여서 이런 하급것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요? 그래, 내 이렇게 된 김에 모두 솔직히 털어놓겠네. 최대감은 그러면서 간밤에 기생집에서 만난 아리따운 기녀 향준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향준왕자를 깊이 사모하여 들이댔는데 밤일에 영 자신이 없어서 내치고 돌아온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달춘이는 아주 진지하게 최대감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쇠내에게 그리 간곡히 부탁하시겠습니까? 저 달춘이 가진 재주라고는 여인네들을 즐겁게 해주는 허리놀림뿐입니다. 이런 미천한 재주라도 괜찮으시다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요. 달춘이,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일세. 고맙네, 고마워. 최대감은 진심으로 감격하여 무릎까지 꿇으며 달춘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춘이는 그렇게 감격하는 최대감을 보자 마님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미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요. 그렇기에 최대감이 부탁한 일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으리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였지요. 당장이라도 시작할깝쇼. 좋네. 이렇게 두 발 뻗고 도와주다니 아주 듬직하구먼. 제가 나으리를 조선 최고의 밤일 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둘은 단단하게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춘이의 밤일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건의 크기 아닌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납니다요. 첫째는 바로 하체입니다요. 하체면 아랫돌이 아닌가. 명석하신 분들일수록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허나 조금 다릅니다. 하체는 신체의 뿌리요, 기둥이지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강풍이 불어올 때 어찌 중심을 잡고 버티겠습니까? 하물며 거친 물살 속에서 튼튼한 두 다리와 단단한 체간이 없으면 어찌 떠내려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요? 밤일이란 자고로 거친 바다와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여인과 산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요. 그 속에서 남자가 든든하게 버티려면 역시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요. 그거 참 말이 되는구나. 역시 진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도다. 그것입니다요, 나으리. 하여 밤일의 기둥이자 뿌리인 하체를 단련하여야 합니다. 보통 방법이 아니지요. 매우 힘들고 고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요? 나 사나이 최동현이 언제든 무엇이든 들이닥친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노라. 좋습니다. 달춘이는 그러면서 묵직한 통나무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나기 100회씩 5번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후에는 곧바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노끈으로 묶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한다고 하였지요. 이에 최대감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나 고된 노동은 물론이요 운동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힘겨운 과제였지요. 나으리, 아리따운 향준왕자를 떠올리셔요. 향준왕자가 나으리의 목에 팔을 감고 살려달라고 설설 기는 그 모습을 떠올리셔야 합니다요. 좋네. 내 오늘 진짜 남자가 되어범세. 최대감은 굳은 결심을 하고 달춘이와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당연히 최대감은 반도하지 못하고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허나 달춘이는 그런 최대감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처음 하는 훈련인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리 있겠습니까? 달춘이는 그런 최대감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을 부축하여 산까지 함께 올랐지요. 최대감은 그렇게 몸바쳐 자신을 도와주는 달춘이의 정성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난 최대감은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달춘이가 체력 회복을 위한 약을 다려와 바쳤지요. 또한 그날부터 달춘이는 여종인 심순이와 부엌대기 용녀를 시켜서 고기 반찬을 하루도 빼놓지 말고 올리라고 명하였습니다. 만약 고기 반찬이 없다면 달걀이라도 가져오라고 하였지요. 최대감은 이를 악물고 달춘이의 훈련을 따라갔습니다. 첫날에는 반의 반도 하지 못하였지만 일주일 뒤에는 그보다 조금 더, 그리고 나흘째에는 반, 보름에는 많이 늦기는 하더라도 모두 따라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리비리했던 최대감은 점차 몸통이 두꺼워지고 얼굴도 제법 남자다웠지요. 아직도 죽을 맛이지만 이제는 훈련이 더는 두렵지 않네. 좋습니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군요. 어떤 훈련이든 난 해낼 자신이 있네. 훌륭하십니다요. 허나 다음 훈련은 그런 열정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달춘이는 그러면서 최대감을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센 폭포가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달춘이는 그러면서 겉옷과 바지를 훌렁훌렁 벗었습니다. 당최 어떤 훈련인 겐가? 나으리께서는 이제 보통 방법으로는 꺾이지 않을 뜨거운 불씨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이는 정말 소중하고도 중요합니다. 하오나 그 불씨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다치는 법입니다. 거참 일리 있는 말이로세. 맞습니다. 이제 나으리께서는 평정심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평정심이지요. 때로는 타오르는 본능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상황을 조감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달춘이는 그러며 최대감과 함께 폭포 아래로 갔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지만 폭포의 거센 물살은 얼음장처럼 추웠습니다. 이러한 폭포 속에서 명상을 하여야 했지요. 최대감은 이번에도 몇 번이나 기절할 고비가 있었으나 끈덕지게 도전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떻게 여유롭게 여인네를 마구잡이로 헤집어놨는지 알 것 같네. 허허, 정상에 올라서야 그 아래가 보인다더니 정말이지 신비한 기분이네. 역시 나으리께서는 타고나셨습니다. 이 단계까지 해낸 것은 실은 나으리가 처음이십니다. 근성 없는 다른 녀석들은 이미 첫 단계에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운명에 순응하여 고개 숙인 남자로 생을 마감하였지요. 이제 사실 가장 힘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어서 알려주게나. 밤일에서 제일 중요한 하체와 평정심을 터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기술입니다. 기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요. 가공되지 않은 금광석에 불과합니다요. 허나 여기에 기술을 정성 들여 세공한다면 한밤중에도 대나처럼 번쩍번쩍거리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요. 최대감은 달춘이의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것만 익히면 최대감은 밤일의 달인이 되어 향주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밤의 호랑이가 되는 것이지요. 달춘이는 눈을 반짝이는 최대감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미천한 머슴에 불과한 자신을 따라 힘든 훈련을 모두 해낸 최대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 나으리가 어디 있을까요? 사내의 물건은 명검과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요? 고수일수록 섣불리 검을 뽑지 않는 법입니다. 치열한 수싸움 끝에 마침내 허점을 발견하면 그때 바로 검을 뽑아 단칼에 베어야 하는 것이지요. 허면 검을 뽑지 않으면 일이 시작되지 않는데 어찌하는 것인가? 바로 사전 작업을 하셔야지요.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듯 열을 충분히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손, 그리고 이 혀. 손과 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달춘이는 열 손가락은 마치 각자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혀놀림은 어떤가요? 마치 독사처럼 현란하게 혀를 날름거렸지요. 최대감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손가락과 혀 단련에 들어갔습니다. 최대감의 열 손가락은 각자 새끼줄을 연결하여 돌멩이를 끌었습니다. 또한 혀로 실의 매듭을 묶는 훈련을 하였지요. 정말 쉽지 않은 수련이었습니다. 허나 최대감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였습니다. 이윽고 손가락에 참기름을 바른 듯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혀 또한 자유자재로 낼름거릴 수 있게 되었죠. 최대감은 애당초 명석하였던지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익힌 것입니다. 나으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해드렸습니다. 하룻밤에 여인 열을 상대하여 모두 다음날 걷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울 여인네는 없을 것입니다. 달춘, 이보게. 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있네만.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달춘이 자네일세. 고맙네. 최대감은 그러면서 달춘이에게 크게 절하였습니다. 이에 달춘이는 화들짝 놀라서 그런 최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나으리. 저야말로 여기까지 끝까지 따라와 주신 나으리께 큰절 바치겠습니다. 최대감과 달춘이는 서로에게 맞절을 하여 존중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대감은 결전을 치르기 위해 향주가 있는 기생집을 찾아갔지요. 향주는 간만에 다시 찾아온 최대감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최대감은 잔뜩 기세가 올라 있었지만 달춘이와의 수련을 떠올리며 평정심을 유지하였지요. 그런 여유만만한 모습의 향주는 도리어 자기가 더 달아올라 최대감에게 엉겨붙었습니다. 대감 나으리, 오늘 정말 한 마리 고고한 학과 같은 자태를 뽐내십니다. 저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만드실 생각이지요? 춥고 매서운 겨울을 견뎌야 탐스러운 과실이 맺는 법이지요. 향준왕자, 오늘 밤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오. 준비되었소? 어머, 나으리. 저 향주는 이미 달디당 과실을 바칠 준비가 되었사와요. 독방에서 술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최대감과 향주는 이미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참지 못한 향주가 도리어 최대감을 냅다 덮쳤습니다. 허나 우리의 최대감이 누구입니까? 달인 달춘이의 고된 훈련을 모두 성공한 수석 제자 아닙니까? 최대감은 손가락과 혀로 여유롭게 향주를 달래며 장작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향주는 열기가 오르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어쩜 이런 솜씨를.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보게. 자네는 오늘 하늘로 올려갔다가 땅에 곤두박질 쳤다가 또 다시 저 높이 하늘로 올라갈 걸세.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좋을 걸세. 향주는 최대감의 솜씨에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였지요. 최대감은 달인 달춘이 못지않은 손기술과 혀기술로 향주를 벌써 몇 번이고 보내버렸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검을 뽑을 때입니다. 최대감은 바지춤을 풀기 위해 손을 가져갔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최대감은 뜻밖의 상황에 지금까지 유지하였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랫도리가 잠잠한 것입니다. 검집에서 검을 뽑으려 했는데 검날 자체가 흐물텅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 천지신명이시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시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최대감은 애타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었습니다. 허나 여전히 아랫도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나으리? 어서 마음껏 호랑이가 되어주셔요. 열매가 떨어지기 직전이옵니다. 향주가 애달픈 목소리로 최대감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최대감은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황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최대감은 침착하게 손기술과 혀기술로 향주를 끝장내버렸습니다. 검이 없다면 검집으로, 이가 없으면 이빨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향주는 완전히 극락에 가버렸지요. 더 큰 즐거움은 다음 만남을 위해 남겨두겠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지요. 향주는 최대감의 목소리를 마저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미 달인에 가까운 최대감의 솜씨로 혼절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대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둘러 기생집을 나온 최대감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달춘이를 찾았습니다. 달춘이는 최대감이 오자 버선발로 맞이하였습니다. 실은 그날 지숙마님과 불륜을 저지른 이후 지숙마님은 시도 때도 없이 달춘이를 원하였습니다. 허나 주인 나리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된 이후 달춘이는 최대감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언제나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녔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숙마님이 달춘이를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겨우 따돌리고 숨어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렇기에 최대감이 나타나자 달춘이는 더욱 반가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나으리? 큰일은 잘 치르셨습니까? 이복의 달춘이 큰일이 났네. 내 아랫도리가 고장나버렸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동독을 하지 않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겐가? 그 말이 참말이옵니까? 달춘이는 최대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뭔가 생각난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나으리께서 자신감을 잃은 것은 언제쯤부터였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처음 장가를 오고 나서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였지. 그것입니다, 나으리. 지숙마님과의 첫날 밤에 크나큰 상처를 받고 그 충격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대감은 지숙마님과 첫날 밤을 큰 구박을 받았습니다. 최대감의 형편없는 밤일 솜씨에 지숙마님은 언제나 큰 불만이 있었고 그 일로 매일같이 바가지를 박박 긁었습니다. 이에 최대감은 밤일 자체에 거부감이 생긴 것이고 그 탓에 반평생 고개 숙인 남자로 살아온 것이지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넘지 못하면 나으리는 진정 달인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지숙마님이 문제라면 지숙마님을 끝장을 내셔야 하는 것이지요. 달춘이는 그 순간 굉장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들어맞기만 한다면 지숙마님을 떼어내는 것은 물론 주인 나리에 대한 의리도 지킬 수 있게 되었지요. 마지막을 한 번 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쇠내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요. 역시 자네야. 달춘이, 나는 자네만 믿겠네. 그리고 다음 날 달춘이는 지숙마님의 등 뒤로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술을 마시려니 썩 재미가 없습니다. 헌데 마님과 함께라면 술이 더욱 달게 싸웁니다. 옳거니. 매일같이 다람쥐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더니 드디어 오늘이 날이로구나. 오냐, 오늘 밤 찾을 테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게나. 그날 밤 지숙마님은 은밀히 달춘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숙마님은 오늘 정말 끝장을 보려고 마음먹었는지 아니 다 비치는 속치마와 저고리만 입고 있었습니다. 가히 망측하기 짝이 없었지요. 달춘이는 그런 지숙마님에게 맞은 편자리를 권했습니다. 허나 지숙마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곧바로 일을 치르려는 심상인지 달춘이를 바라껴 안았습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망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허나 달춘이는 부드럽게 지숙마님을 밀어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시지요. 그보다 이 달춘이가 먼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간만인데 오늘 밤은 천천히 더 깊게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사옵니까? 내가 역시 여인네를 미치게 하는 법을 아는구나. 알겠다. 내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잠시나마 놀아나 주마. 지숙마님은 달춘이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달춘이는 능숙하게 술을 따라주며 지숙마님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숙마님은 술에 취해 눈이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달춘이는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지숙마님은 달춘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손끝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님, 잠시 소피를 보러 가겠사옵니다. 곧 돌아오리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늦게 오면 나 혼자서 즐길 터이니 알아서 하려무나. 지숙마님은 해실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휘청거리는 것이 보통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달춘이는 그 틈을 타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대감을 불렀습니다. 최대감은 달춘이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달춘이가 돌아오자마자 다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달춘이는 최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전의 시간입니다. 독사 같은 지숙마님의 혀에 상처를 받았으니 이제 나으리의 혀로 치유하는 것이지요. 허나 지숙마님이 입을 열어서 공격할 수 있으니 허튼 말 하지 못하도록 기술로 입을 다물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셔야 합니다요. 내 오늘 기필코 마누라를 쓰러뜨리고 수그러뜨린 고개를 벌떡 올리고 말겠네. 고맙네 달춘이. 스승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어 돌아오겠네. 힘내십시오, 나으리. 해낼 수 있사옵니다. 최대감은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했기에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에 지숙마님은 달춘이가 돌아왔다고 착각하여 그대로 뛰어들어 최대감을 덮쳤습니다. 허나 강철 같은 하체로 단련한 최대감은 끄떡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숙마님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입을 맞추어 지숙마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대감의 복수는 그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지숙마님이 한마디도 못하게 연달아서 손기술과 혀기술을 사용하였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도깨비 같이 무서웠던 아내가 한층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하심정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못나 보였던 마누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랫도리에 신호가 왔습니다. 드디어 검을 뽑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뽑아서 쑥 끝장내버렸습니다. 지숙마님은 그대로 극락을 가버렸지요. 최대감은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아주 해가 뜰 때까지 들었다 놨다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치르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지숙마님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곁에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밤에 술에 너무 취해서 남편과 같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였지요. 헌데 썩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어째서인지 황골탈퇴한 남편의 솜씨에 오히려 감탄하였지요. 잠에서 깨어난 최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향준왕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자신의 첫사랑이자 아내인 지숙마님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감은 아내인 지숙마님과 새롭게 애틋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금슬이 워낙 좋아서 사남 일녀를 낳으며 아주 행복하게 지냈지요. 이를 도와준 달춘이는 죽는 날까지 최대감의 충실한 머슴으로 살면서 의리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옛말에 거한잼이라는 말이 있지요. 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추다라는 뜻으로 아내가 남편을 깍듯이 공경함으로써 내외가 서로 신뢰를 쌓고 가정을 화목하게 함을 이르는 교훈의 말입니다. 이렇듯 최대감은 다시 남편의 자리를 찾아서 화목한 가정을 되찾았습니다. 역시 부부끼리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존중이겠지요?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어느 한마을에 영숙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혼기가 꽉 찼는데도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마음에 결혼을 미뤄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오늘도 봄나무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바위가 많고 산길이 고르지 못하여 매우 험준했지만 매일같이 산을 오르는 영숙이에게는 평지나 다름없었지요. 오늘은 다른 길로 한번 가봐야겠다. 한 곳에서만 캤다가는 씨가 말라버리니 그러면 아니 되지. 영숙이는 큰 바위를 끼고 산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눈앞에 썩어가는 오래된 참나무 그루터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의 밑동 근처에는 무언가 번들거리는 것이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살펴보니 아니 글쎄 영지버섯이지 뭡니까. 크고 붉은 빛을 띠는 버섯이 그루터기 아래쪽에 오롯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 귀하다는 영지버섯이잖아? 영숙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듣기만 했던 귀한 약재인 영지버섯을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된다니 행운이 따로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허겁지겁 영지버섯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영지버섯을 채취하고 일어나려던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썩은 참나무 그루터기 뒤편에서 나는 겁니다. 영숙이는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몸을 내밀어 뒤를 살펴봤습니다. 에그머니, 이게 뭐야? 사람이야, 시체야? 그루터기 뒤편에는 한 사내가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어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해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필히 목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마음씨 고운 영숙이는 영지버섯 보따리를 목에 걸고 망설임 없이 사내를 낑낑거리며 부축하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딸이 초주검이 된 사내를 데려온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사위감을 데려오랬더니 어디서 산송장을 데려왔느냐? 어머니, 어서 의원님을 불러와 주셔요. 이 양반 이러다가는 골로 가겠어요. 영숙이가 말하자 어머니는 곧바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사내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내가 얻은 상처는 들짐승이 아니라 검에 베인 상처였기 때문이지요. 당최 어디서 이런 위험한 사내를 데려왔느냐? 아무리 그래도 못 본 척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늘의 뜻이 있기에 제 앞에 나타난 것이겠지요. 의식을 잃은 사내는 3일 밤낮이 되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나흘째 되는 날 겨우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산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나요?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영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니여요. 댁은 어쩌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셨나요? 잘 모르겠소. 그리고 내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소. 사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영숙이와 어머니는 이를 어쩌지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영숙이는 의원에게 물어보았는데 의원의 말로는 너무 큰 부상을 입는 바람에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하였지요. 의원님이 기억은 시간이 좀 지나면 돌아올 거래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이렇게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소. 큰 신뢰를 범하였구려. 사내는 그러면서 아픈 몸으로도 일어나 큰절을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됐수다. 우리 딸내미가 원체 오지랖이 넓은 것이 문제이지요. 인사성이 바른 것을 보아하니 썩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만. 일단은 몸부터 회복하고 천천히 생각하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름을 모르니 뭐라 부르기 영 불편하구먼. 그래. 이름이 떠오를 때까정 만동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구려. 아이고 어머니, 만동이는 예전에 키우던 우리 똥개 이름 아니어요? 뭐 어떠냐. 만동이가 얼마나 귀엽고 착하였는디. 저는 괜찮습니다. 만동이라는 이름이 퍽 정감 가는군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고. 만동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내는 활짝 웃었습니다. 만동이는 아주 사내답게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만동이가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지으니 평생 남자 손을 잡아본 적 없는 영숙이는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지요. 그렇게 셋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동이는 거동이 좀 편해지자마자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주 움직임이 날래고 일도 곧잘 다 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장작을 팼는데 일주일치 나무를 순식간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동이는 자빌보다도 사냥을 특히나 잘했습니다. 제 손으로 뚝딱뚝딱 화리며 화살이며 만들더니 산으로 들어가서 큼지막한 사슴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토끼도 잡아왔고 심지어 큼지막한 멧돼지도 잡아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만동이 덕분에 요즘 우리 집 식탁이 호사스러워졌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만동 씨가 저작거리에 고기며 가죽이며 팔아서 떼거리 걱정이 필요 없네요. 조만간 우리도 큼지막한 대감집에서 살겠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이지요. 이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사냥을 잘하신대요? 보니까 날붙이는 뭐든 잘 다루시던데요? 활과 검을 잡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냥꾼이었는지도 모르겠구려. 에이구, 사냥꾼이든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나는 자네가 우리 영숙이랑 꽁냥꽁냥 잘 살았으면 그만이지. 영숙아, 너도 이런 사위감 어디서 찾겠느냐? 일도 잘하지, 성품도 착하지, 게다가 일이 잘생겼는데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아이, 어머니 또 왜 그러셔요? 으이구, 얘가 말대꾸를 다 하고. 그럼 이 늙은 애미는 언제나 손자라도 안아보겠냐? 만동이 같은 사윗감 잡을 때 잡아야지. 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거라. 어머니의 말에 영숙이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에 만동이는 손사래를 쳤지요. 아깝다니요. 영숙 씨가 더 아깝지요. 이렇게 상냥하고 어여쁜데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저처럼 자기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모질이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람과 만나야죠. 자네도 그리 말하지 말게. 사내가 또 너무 겸손하면 못 써. 됐고 요거나 좀 더 들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속이 더부룩하구만. 셋은 그렇게 도란도란 즐겁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영숙이는 이런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었으면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이미 내심 만동이를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저잣거리에 나가서 말려둔 메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건달 패거리들이 영숙이에게 찝쩍거렸습니다. 정팔이라는 치였는데 평소에도 영숙이에게 와서 시집을 오라며 건들거리는 못된 작자였지요. 이봐 영숙이, 또 시장 나와서 이런 거나 팔고 있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시집 오라니까? 내가 낮이고 밤이고 안 아쉽게 해줄게.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낫지. 제가 댁한테 시집을 왜 가요? 그만 가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지를 않잖아요. 거참 깍쟁이처럼 구는구만.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 정팔이는 그러면서 강제로 영숙이의 손목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곁에 둘러싼 건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렸습니다. 영숙이는 이러다가는 강제로 희롱당하겠다 싶어서 발발 떨면서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아녀자의 힘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팔이는 짐승 같은 눈으로 침을 꿀떡 삼키며 영숙이를 이리저리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손이 쑥 나오더니 영숙이의 손을 붙잡은 정팔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 낭자가 싫어하지 않소. 그만하시고 놓아주시구려. 뭐야 이놈은? 정팔이는 그리 말했지만 만동이의 소나기 힘에 깜짝 놀라 영숙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만동이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샜는지 정팔이는 손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그럼 놔드리지. 만동이가 손을 놓아주자 정팔이는 휘청이면서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팔이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개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지요. 이놈 자식, 여자 앞이라고 센척하는구나. 후회하게 해주겠다. 정팔이는 벌떡 일어나서 만동이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팔이의 주먹이 만동이에게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동이는 옆으로 슬쩍 피하면서 보릿자루로 정팔이의 엉덩이를 호되게 때려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바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팔이는 더욱 화가 났지요. 혼쭐을 내주마. 정팔이는 성질을 부리며 이번에는 만동이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만동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상체를 돌리며 정팔이의 다리를 걸어버렸습니다. 정팔이는 또 다시 흙바닥을 굴러야 했지요. 이놈들아, 뭘 멀뚱히 보고 있어? 한꺼번에 덮쳐. 정팔이의 명령에 대여섯 명의 건달들이 일제히 만동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만동은 흐트러짐 없이 무르르듯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날리자 만동은 고개만 살짝 돌려 피했고 그 주먹은 곧장 뒤에 있던 다른 건달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 사이 재빠르게 움직여 다가오는 또 다른 건달의 발차기를 간단히 피하며 몸을 숙였고 그 발차기는 옆에 있던 다른 건달의 배를 정통으로 차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똑바로 보고 휘둘러라. 너나 조심해라. 만동이는 달려오는 건달들의 동선을 차분히 읽어내고 그들의 공격이 서로에게 닿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건달들은 자기네가 휘두르는 공격에 서로 치고 때려서 바닥에 전부 널브러지고 말았지요.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만동이는 마치 형체가 없는 유령처럼 손 한 번 쓰지 않고 건달들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영숙 낭자를 괴롭히는 것은 오늘로 끝내는 것이 좋을 거요. 더는 참지 않을 테니. 만동이가 살기를 드러내며 말하자 정파리와 그 알당들은 겁을 집어먹고 어기적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이에 영숙이는 눈물을 머금고 만동이에게 안겼지요. 고마워요, 만동씨. 미안하오. 저딴 무례배들이 영숙 씨를 건드리는 꼴을 보고 그만 화를 참지 못했구려. 아니어요. 만동씨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헌데 무술은 도대체 언제 익히신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소. 일단 집으로 같이 돌아가시구려. 만동이는 겁에 질린 영숙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영숙이는 더욱 만동이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만동이도 그런 영숙이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잘 받아주면서 정말 부부처럼 지냈지요. 하루는 만동이가 영숙이를 따라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습니다. 영숙이는 고사리가 군집해 피어 있는 곳에 주저앉아 신나게 고사리를 뜯었지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머리통이 뾰족한 삼각형 형태의 살모사가 영숙이의 다리로 기어오는 겁니다. 영숙이는 고사리에 집중하느라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모사는 영숙이의 희고 어여쁜 발목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먹잇감으로 착각한 듯한 눈치였죠.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 그때 만동이가 하늘에서 날아드는 매처럼 순식간에 살모사의 머리를 낚아챘습니다. 만동이의 손에 붙잡힌 살모사는 입을 벌리지 못하고 꿈틀거리기만 했습니다. 위험하였구려, 영숙낭자. 어머, 살모사 아니에요? 만동이는 살모사를 잡아져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살생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를 본 영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에 만동이는 그런 영숙이를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닿는 순간 영숙이는 온몸에 전기가 오른 듯 찌릿하는 겁니다. 심장이 가파르게 뛰어오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이윽고 영숙이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만동이에게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이니 상냥하게 해줘요. 걱정 마시오. 만동이는 영숙이의 허리를 콱 끌어안고 아주 뜨겁게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둘은 산속에서 단둘이 거칠게 사랑을 나눴답니다. 남들 보는 눈이 없으니 마치 자연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한편 만동이와 영숙이가 산에서 거사를 치르고 있는 사이 마을 주막에는 삿갓을 쓴 수상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막 안은 언제나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큰 삿갓을 눌러쓴 한 무리의 괴한들이 주막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이들의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삿갓 사내들이 풍기는 위압감의 사람들은 괜히 눈치를 보며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주인마저도 눈을 피하며 잔을 내놓고는 서둘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정파리 무리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만동이에게 얻어 터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자리에 앉자마자 험담을 늘어놓았지요. 만동이라고 했나? 그 자식이 날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다음에는 그래. 연장이라도 들고 가서 작사를 내놓자고. 두목, 그런데 넌 보통 녀석이 아니었소.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겠소? 이놈아? 무슨 얼빠진 소리야. 우리가 수도 훨씬 많고 덩치도 크잖아. 자고 있을 때 한꺼번에 덮치면 꼼짝도 못할 거야. 두고 보라고.
삿갓을 쓴 무리 중 하나가 정파리와 건달들이 떠드는 소리를 대화를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삿갓 사내의 눈은 빛을 잃은 듯 차가웠고 얼굴에는 미세한 살기가 흘렀습니다. 정파리 무리들이 계속해서 만동에 대해 떠들자 괴한 중 하나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파리 무리에게 다가갔죠. 이윽고 삿갓 사내는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를 꺼내더니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에는 얼굴이 그려진 용모파기가 있었지요. 이 자를 본 적이 있나? 이놈. 맞아, 이놈이야. 만동이라는 놈이지. 그놈이 우리를 아주 망신을 줬지. 이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글쎄, 놈이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처 산을 자주 돌아다니는 것 같다군. 언젠가는 잡아서 후회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지. 그래, 알겠다. 그 말을 들은 삿갓 사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날카롭게 빛나는 검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팔이 당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삿갓 사내의 검이 번뜩였고 정팔이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죠.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삿갓을 쓴 무리들은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주막 안에 있던 나머지 건달들까지 모조리 베어넘겼습니다. 주막은 피로 물들었고 삿갓 사내들은 여전히 침착하게 검을 닦으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적영이 여기 있다. 봉화를 올려라. 놈이 알아볼 만큼 아주 크게. 삿갓 사내들은 마을에 차례차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마을은 불타오르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만동이와 영숙이는 산에 내려오다가 피어오르는 불길을 발견하였습니다. 만동이는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 빠르게 마을로 뛰어내려갔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삿갓 무리들은 만동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곳에 숨어 있었구나, 적영. 적용? 그것이 누구냐? 그리고 이 불은 내 놈들이 저지른 게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소. 이 틈에 어서 처치합시다. 삿갓 사내들은 그러자 삽시간에 만동이와 영숙이를 둘러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영숙이는 겁에 질려서 만동이의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삿갓 사내들은 척 보기만 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낭자,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하겠소. 그 말을 마친 순간 삿갓 사내 중 한 명이 먼저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만동은 그 검을 재빨리 피하며 상대의 팔을 붙잡고 그 힘을 이용해 상대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사내가 검을 휘둘렀습니다. 만동은 간신히 몸을 틀어 피했지만 검이 그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만동은 아픔을 참으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구나.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만동은 맨손으로 검을 피하고 재빠르게 반격하며 싸웠습니다. 몇 명은 그의 공격에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상대는 정팔이 패거리 때처럼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동이 피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날카로운 검이 몸을 스치며 상처를 입었고 체력은 점차 소모되었습니다. 점차 만동이의 옷은 피로 얼룩졌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영숙을 뒤로 지키며 싸웠습니다. 삿갓 사내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만동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인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찬 함성 소리가 들리며 한 무리의 무사들이 나타났죠. 이들은 곧바로 삿갓 사내들과 검을 주고받으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후퇴다. 적영, 이번에도 운이 좋았구나. 다음에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삿갓 무리들은 결국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은 상처 입은 만동이와 영숙이를 부축했지요. 댁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맙소. 믿을 수 없구만. 정말 기억을 잃었나 보구려, 적영.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소? 나 이호찬이요.
만동이는 아까 전부터 정체불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흐릿했지요. 그러자 호찬이라는 무사가 검집에 꽂힌 검을 한 자루 만동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쥐어보시오. 자네가 쓰던 무기이니까. 그 말에 만동이는 홀린 듯 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번개에 맞은 듯 불꽃이 확 피어올랐지요. 익숙한 손잡이, 묵직한 무게감. 만동이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꺼번에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울 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어머니가 아직 있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해요. 그렇구려. 그러면 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같이 도망갑시다. 호찬은 그리 말하며 무사들을 호령하였습니다. 보아하니 어머니는 초가집의 쌀독에 몸을 숨겨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살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사들은 그런 영숙이를 다독이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소. 호찬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과 만동이 바라보는 가운데 호찬은 천천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좌상대감 천우연 나리의 무사들이요. 자네는 만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었겠지만 이제 기억이 났듯 본명은 적영이지. 그리고 만동이는 본래 우의정 강원대감의 비밀 암살대였습니다. 천대감과 강대감은 서로 각기 다른 세자를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만동이는 강대감의 명을 받아 천대감이 후원하는 세자를 암살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허나 만동이는 명령을 거부하고 탈주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차마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참혹한 짓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배운 무술로 사람들을 죽이는 짓도 지긋지긋했지. 그 탓에 자네는 강대감의 암살 때는 자네를 죽이려고 추격했고 결국 우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지. 만동은 호찬의 말을 듣고 차츰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산속에서 쓰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기억을 잃고 살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겨우 살아남았어. 우리는 자네를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삿갓 사내들은 그 명령을 아직도 수행 중인 건가? 이미 비밀이 새어나갔기 때문에 관련된 모두를 죽이고 있어.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본거지를 알고 있는 적영 자네를 처치하기 위해 안달이 났지. 이 일을 끝내는 순간 다시 세자를 암살하려 들 것이오. 내 이름은 더 이상 적용이 아니오. 만동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나의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소. 당장 그놈들을 끝장내러 갑시다. 영숙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사실은 암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진실이 모두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모시고 안전하게 있으시오. 내 모든 것을 끝내고 기필코 돌아오겠소. 제발 조심하셔요. 저도 만동 씨를 기다릴게요. 좋소. 그럼 함께 끝내봅시다, 만동.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삿갓 암살 부대가 숨어있는 본거지는 험준한 태백산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깎아질은 절벽 사이에 숨겨진 장소라 그곳에서 나고 자란 만동이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지요. 호찬 무리와 만동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특히나 깎아질은 암벽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있다니. 정말이지 정신 나간 놈들이로군. 호찬이의 혼잣말에 만동이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 정신 나간 무리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만동이었기 때문이죠. 만동과 호찬은 몇 명의 무사들과 함께 손발에 힘을 주고 바위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을 오르는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만동은 어린 시절부터 이곳을 익혔기에 맨손으로 바위를 잡고 오르는 것이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사들도 그의 뒤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이들이 절벽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삿갓 암살 부대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위쪽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동시에 줄에 매달린 암살자들이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모두 주의하라. 암살자들은 줄을 타고 내려와 절벽을 오르는 무리들에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공격을 피할 여유가 없던 무사 한 명은 허리를 베이고 말았고 화살에 맞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허나 만동과 호찬은 침착하게 한 손으로 절벽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검을 뽑아 삿갓 암살부대에 맞섰습니다. 만동은 빠르게 몸을 틀어 암살자들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날렵하게 검을 휘두르며 반격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절벽에 매달려 균형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목을 노리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갔습니다. 허나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공격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만동은 마치 물고기처럼 절벽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단숨에 한 명의 암살자의 가슴에 검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빼앗았지요. 이런 움직임을 본 호찬도 똑같이 따라해서 삿갓 암살부대의 줄을 빼앗았습니다. 삿갓 암살대들은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였지만 만동과 호찬의 무리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호찬과 무사들은 착실하게 적을 쓰러뜨리며 올라갔고 만동이는 벌써 절벽의 끝에 다다랐지요. 마침내 절벽을 오르고 끝까지 살아남은 만동과 호찬 무리는 삿갓 암살부대의 본거지에 다다랐습니다. 삿갓 암살대의 대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키에 무겁게 생긴 도끼를 들고 있었고 만동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경, 내 놈이 다시 여기로 돌아올 줄은 몰랐군. 이제 끝이요, 흑진. 모든 악행에 종지부를 찍을 때지. 두 사람은 한동안 눈을 마주보며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흑진은 커다란 도끼를 번쩍 들더니 단숨에 만동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도끼는 공기를 가르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흉포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지요. 허나 만동이는 몸을 낮추며 날렵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흑진의 도끼가 땅에 박히자 바위가 부서지며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흑진은 가볍게 도끼를 쑥 뽑아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매번 도끼가 바닥에 꽂힐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했고 절벽 아래로 돌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만동은 빠른 발놀림으로 흑진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한순간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흑진이 다시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만동은 그의 무거운 동작에 맞춰 순간적으로 몸을 틀며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흑진의 도끼는 이번에도 헛돌아 커다란 바위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진이 도끼를 뽑아내려고 했지만 도끼가 깊이 박힌 바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동이는 흑진의 동작이 느려진 틈을 타 빠르게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손에 든 검을 높이 치켜들고 흑진의 정수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흑진은 당황하여 도끼를 놓고 몸을 돌려 만동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만동의 검이 흑진의 그 무거운 몸을 일도양단했습니다. 흑진의 커다란 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동은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호찬과 무사들은 힘겨운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대장이 쓰러지자 이내 검을 놓고 항복하였습니다. 강대감의 주력 부대인 삿갓 암살대가 패배하게 된 것이지요. 호찬은 승리의 소식을 천대감에게 알렸습니다. 조정의 암투는 이렇게 천대감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지요. 천대감은 그런 만동이에게 큰 재물과 보상을 주겠노라 하였지만 만동이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만동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영숙이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만동 씨, 돌아와 주셨군요.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다시는 낭자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요. 만동과 영숙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딸도 시집을 가는구나. 만동이 자네가 정말 대견하네.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요. 만동 씨? 그렇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당신과 어머니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어? 만동과 영숙은 함께 손을 맞잡고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동은 사냥과 농사일을 하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고 영숙은 그 곁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도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 손자, 손녀를 기다리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답니다. 옛말에 회과자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만동이는 과거 자신이 행한 나쁜 일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허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르게 산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한마을에 영달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달이는 지역 최고 갑부인 서대감 댁에서 일을 했습니다. 서대감은 값비싼 도자기 수집을 취미로 삼는 양반이었죠. 특히 백자나 청자 혹은 분청사기와 같이 귀하고 값비싼 도자기를 좋아했습니다. 영달아, 이리 와보거라. 이번에 새로 들여온 청자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건데 어떻느냐? 참말로 고상하고 곱지 않으냐? 예, 나으리. 때깔이 다른 녀석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만요. 요 이 잘록한 부분이 선녀님의 매끈한 허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요. 내가 이 도자기만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진다. 이 상감 기법이란 게 말이오.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법이라지. 요런 귀한 그릇은 관리 잘해야 한다. 허투루 다루다간 큰일 난다. 알겠냐? 아무렴요, 나으리. 쇳내가 도자기 닦는 일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려, 우리 영다리가 꼼꼼하고 야무지제. 믿고 맡기겠다. 영다리는 다른 무식한 머슴들과 달리 아주 세심하고 똘똘해서 서대감의 도자기들을 전담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덕택의 영다리는 천출주제에 평생 살면서 보지 못할 진귀한 도자기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대감이 이번에는 도자기가 아닌 젊고 어여쁜 처자를 데려왔습니다. 여봐라, 이제부턴 이 여인은 너희들 둘째 안방마님이 될 송화마님이시다. 그러니 잘 모시고 예의 갖춰야 한다. 송화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말인 줄 알고 꼭 따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바로 첩인 송화마님이었습니다. 본처인 미주마님이 아이를 2번이나 사산한 탓에 서대감이 대를 잇기 위해 데려온 첩이었지요. 송화마님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두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생명력이 넘쳐 보였고 가는 눈썹 아래 자리한 맑고 선한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앙담은 입술은 잔잔한 기품을 풍겼지요. 영다리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리따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어멍이야, 이게 웬 발칙한 생각이단가. 아이고, 이놈의 가슴이 왜 이래 쿵쿵 뛰노? 아냐, 이건 내 마음 아니여. 우리 마님께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다고. 영달아, 정신 차려라. 나가 뭔 헛생각을 하는겨. 영다리는 그런 자신을 타박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시종들이 알아서 시중을 들 테니 자기는 서대감이 들이는 도자기에만 더 신경 쓰며 일했습니다. 헌데도 송화마님에 대한 말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워서 엿드고는 했습니다. 송화마님이 미주마님이랑 아주 잘 지내서 다행이요. 그러게 말이야. 혹시 또 안방마님 자리 놓고 집안 싸움이라도 날까 걱정했는데 송화마님이 어쩜 그리 심성도 곱고 이쁜지 미주마님이 아오야 하더라니까. 보니까 송화마님은 본처인 미주마님과 아주 잘 지내는 듯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화마님은 아랫사람이고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아주 친절하여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미주마님에게 양보하고 누구보다도 서대감에게 헌신적인 아주 1등 아내였지요. 헌데 이상할 정도로 송화마님으로부터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첫 아내는 아이를 사산하고 2번째 아내는 불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속이 타는 서대감은 급기야 세 번째 첩을 데려옵니다. 세 번째 첩은 정이마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집 출신으로 아주 요사스러운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서대감은 정이마님의 매력에 홀딱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송화마님이 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특히 정이마님은 미주님이나 송화마님과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나눌 뿐 따로 어울리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서대감댁 곁에 착하고 달라붙어서 애교와 아양을 떨었습니다. 게다가 정이마님은 상거래에 밝아서 집안 재산을 더욱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서대감은 정이마님을 무엇을 하든 가만히 내버려 두었지요. 시간이 흐르니 급기야 서대감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이든 정이마님에게 먼저 상의하고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마님의 횡포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 기분에 따라 몸종을 때리고 구박하며 난리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이마님이 기어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여보, 제가 아주 용한 당집에 가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집에 아이 소식이 없는 이유가 글쎄 다른 게 아니래요. 아니 글쎄, 미주 마님에게 애기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무당집에 갔다 왔다고? 그 외 옆마을 선앙당에 있는 박수무당 있잖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미주마님이 아이를 사산한 그때부터 그 애기 귀신이 이 집에 붙었대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을 귀신이 모두 데려가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래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이를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오? 그 방법은 어렵지만 한 가지 있대요. 미주마님을 이 집에서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 귀신도 따라 떠나가고 우리 집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정이마님의 말에 서대감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미 서대감은 정이마님이 무엇을 말하든 철석같이 믿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의심 같은 것은 하지 못하였지요. 오히려 이 말을 듣고는 미주마님에게 크게 화가 나서 다음날 미주마님을 집에서 쫓아내버렸답니다. 이에 송화마님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서대감을 찾아가 부디 불쌍한 미주마님을 다시 집에 들여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대감, 제발 미주마님을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미주마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무당의 말에 수십 년간 같이 지내온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치시다뇨. 이는 너무한 처사이옵니다. 지금 남편이 한결정에 이렇고 저렇고 대드는 게냐? 고년이 우리 집안을 아주 다 말아먹고 있었다. 그런데도 뭐? 됐다. 더는 듣기 싫다. 이후 서대감은 송화마님의 반발에 단단히 화가 나서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머슴이나 여종들도 괜시리 화를 입을까봐 별채에서 따로 지내는 송화마님의 시중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화마님은 별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외로이 지내게 되었지요. 이를 본 영다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이마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송화마님의 죄라고는 친절한 배려심뿐이었습니다. 이에 영다리는 다른 눈치를 보는 머슴들과 달리 별채를 찾아가 송화마님을 위로하였습니다. 마님, 영다리옵니다.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면 어서 가보거라. 괜히 여기 있다가는 대감께 밉보인다. 하오나 그러하면 송화마님을 누가 시중을 듭니까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영다리가 먹을 것 좀 받아오겠습니다. 영다리는 그러면서 아주 극진하게 송화마님을 보살폈습니다. 보니까 송화마님은 여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윈 송화마님을 보자 영다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송화마님도 그런 영다리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과 관심이 그리웠던 송화마님은 차마 영다리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귀한 이화주를 받아왔습니다. 술이 없으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자자, 여기 한 잔 받으시지요. 만나는 안주도 가져왔습니다요.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느냐? 아니다. 영다리 내가 가져가서 친구들과 나눠 먹도록 하거라. 에이, 셋내는 이런 귀한 술은 술맛도 모릅니다요.
다른 아래 것들도 탁주나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 한번 맛보시지요. 하루는 영다리가 백꽃이 피는 계절에 쌀 누룩과 떡으로 담가서 빛깔이 희고 고운 이와주를 가져왔습니다. 재료가 값비싼 쌀이기 때문에 사대부나 양반가들이나 먹을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 이에 송하마님은 마지못해 영다리에게 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먹기는 좀 미안했는지 영다리에게 몇 잔 건넸지요. 영다리는 좋아하며 몇 잔 꿀떡꿀떡 받아 먹었습니다. 야, 마님이 주셔서 그런지 더 꿀맛입니다. 감사하여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어째서 내게 그리 잘해주느냐. 너도 입장이 곤란할 텐데 말이다. 송하마님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마음이 몽글몽글한 것이 머리도 몽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쌓여있던 한과 슬픔이 올라와서 영다리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대하였지요. 영다리도 그런 송하마님의 질문에 마음이 영 복잡했습니다. 쇳내는 그런 복잡한 것은 모르겠습니다요. 처음 대감나리께서 송하마님을 잘 모시고 예를 갖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저 저는 명령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영다리는 그리 말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송하마님도 더 이상 곤란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오순도순 대화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후로도 영다리는 송하마님을 찾아가 말상대가 되어주고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하마님은 그런 영다리에게 조금씩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보름달이 휘황찬란하게 뜬 달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영다리는 마님을 찾아와서 밤하늘을 보며 말 상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달이 참 밝구나. 이렇게 고운 달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서글프다. 이 마음 너는 알겠느냐? 쇳내가 어찌 마님의 마음을 감히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저 곁에 있어드리는 것밖에 하지 못하여 죄송하옵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영다리에게 고맙지.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 외로운 날들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다. 나에게 베풀어준 온정을 나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곳에서 홀로 버티지 못했을 것이야. 쇳내는 마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합니다요. 실은 나는 이제 내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만 같다.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참 좋구나. 송하마님은 솔직한 마음을 전하며 영다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머슴에 불과한 영다리에게 깊은 감정을 느껴버린 것이죠. 송하마님은 기어코 굳어버린 영다리에게 부드럽게 입맞춤까지 해버렸습니다. 영다리도 꿈에 그리던 송하마님과 입맞춤을 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코 조용한 별채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요. 영다리는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송하마님도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거사에 평생 맛볼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둘은 단번에 밤하늘까지 올라 달나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나 이러한 사실을 숨어서 모두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하필이면 바로 정이마님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두 년놈이 일을 저질러줬구나. 아주 좋은 시기다. 이제 이 집은 모두 나의 것이다. 정이마님은 나란히 이불 속에 누워서 잠든 송하마님과 영다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서대감이 송하마님이 있는 별채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영다리와 송하마님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해버렸지요. 정이마님이 득달같이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고자질한 것입니다. 이 발칙한 것들이 감히. 여봐라. 당장 이 두 년놈을 끌어내어라. 서대감은 분노로 두 눈이 아주 돌아버렸습니다. 즉시 머슴들을 시켜서 두 사람을 끌어내게 했지요. 머슴들은 서대감의 명령에 따라 송하마님과 영다리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서대감은 송하마님에게 향한 신뢰가 산산조각 난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영다리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네 이놈. 어찌 감히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나으리, 이 모든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여기 송하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을 죽이지 않고는 분을 삭힐 수가 없다. 여봐라. 이 망할 놈을 당장 멍석마리를 놓거라. 영다리는 멍석에 말린 채 죽도록 두들겨 맞아야 했습니다. 애처로운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이를 보는 송하마님은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정희마님은 이 광경을 보며 남몰래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다리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얻어맞고 기절한 채 광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서대감은 영다리에게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한 방울도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채로 굶겨 죽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송하마님은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결국 불쌍한 영다리가 광에서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끌리더라도 영다리를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송하마님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몰래 밤중에 영다리가 갇힌 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잠긴 문을 열어 영다리를 밖으로 꺼내었습니다. 영달아, 아직 살아있느냐? 마님, 여기는 어인일이십니까? 어서 돌아가셔요. 들키면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나 때문에 너를 죽게 만들 수는 없다. 어서 여기서 도망가거라. 그리고는 영영 돌아오지 마려무나. 정말 미안하다. 제가 여기서 내빼면 마님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셔요. 대감나리께서 아시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영다리는 그러면서 송하마님을 밀어냈습니다. 송하마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영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부디 나를 위해서라도 도망가거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 영다리가 마님을 위해서 도망치겠습니다. 영다리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서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허나 이 또한 간악한 정희마님의 계략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정희마님은 당연히 송하마님이 영다리를 빼낼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영다리는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머슴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붙잡힌 영다리는 한 차례 또 죽어라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송하마님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희마님은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놈인데 팔아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침 마을에 악독하기로 소문난 상인이 왔다고 합니다. 일명 돈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재물에 집착하는 치인데 데려간 노비들이 열흘을 채 못 버티고 죽어버린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편하게 광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죽어라 일하다 죽는 것이 더 좋겠소. 거기다 돈까지 벌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구려. 그러면 송화는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인연도 아주 괘씸해서 크게 벌을 줘야 할 텐데 말이오. 송화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값게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희마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송하마님은 이제 성대감 댁에서 산채로 서서히 말라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으니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허수아비처럼 살아야 했지요. 그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고 다음 날 정희마님이 말한 악독한 상인이 서대감 댁을 들렸습니다. 철식이라고 불리는 상인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돈이 되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작자였습니다. 생긴 것은 상인이 아니라 산적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험상궂게 생긴 인물이었습니다. 턱수염이 수북하게 났고 덩치는 곰처럼 거대했지요. 철식이는 야윈 영다리를 단돈 엽전 5개에 샀습니다. 영다리는 오랏줄로 두 손이 묶인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헌데 철식이라는 상인은 마을에서 벗어나자 영다리의 오랏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일만 잘하면 나는 별말 하지 않는다. 고로 딴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거라. 철식이는 그렇게 말하고 영다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철식이와 함께한 영다리는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편하게 도자기나 닦고 지냈던 영다리에게는 매 순간 목숨이 오락가락했답니다. 산더미 같은 쌀가마를 하루 종일 마차에 싣거나
짊어지기만 해도 오금이 덜덜 떨리는 짐을 메고 깎아지른 산을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서 정말 저 세상으로 갈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허나 영다리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철식이는 소문과는 달리 딱히 영다리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박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일만 열심히 하면 밥도 잘 챙겨주고 가끔은 품삯도 넉넉하게 챙겨주었지요. 다소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내였습니다. 영다리는 그런 철식이에게 진실하게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영다리는 철식이와 함께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철식이는 큰돈을 만질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생고생을 한 것에 비해 눈물이 날 만큼 적게 돈을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산적 같은 산에는 우직하게 돈 될 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식이가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 목포에서 아주 큰 거래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나으리, 이번에는 어떤 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제씨 말로는 명나라 거상 장대인이 조선으로 청화백자 수백 점을 수입한다고 하더구나. 그러던 중 조선 실정에 환한 상인을 찾았는데 이 몸이 가게 된 것이지. 정말이십니까? 역시 나으리이십니다. 제 언젠가는 철식나리가 크게 한 방 날릴 줄 알았습니다요. 이번에는 정말 큰 건이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이렇게 보따리상처럼 이곳저곳 떠돌지 않아도 된다. 한양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 철식이는 평소와는 달리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기분이 들뜬 기색을 숨기지 못하였죠. 이를 본 영다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철식이와 영다리는 목포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목포항은 각양각색의 인간 군상으로 아주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선원들과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물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철식이는 곧바로 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물건을 실은 배는 이미 도착하였으니 창고에 실어 옮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철식이는 듬직한 짐꾼들을 몇 명 더 고용하여 영다리를 시켜 물건을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화백제를 어찌 구하였소? 장대인이라는 작자가 보낸 것이 진품인 것은 확실하겠지. 그랑께라. 이미 이 일대서 이름난 도예가한테 감정 받아서 확실히 했단께요. 여기 보증서 있은 게 한번 확인해 보쇼. 최 씨는 그리 말하면서 보증서를 내밀었습니다. 보증서에는 확실히 장대인의 청화백자가 진품이라고 유명 도예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영다리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청화백자가 담긴 나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다 보니 각별히 주의하여 옮겨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자기를 보니 영다리는 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곧바로 집중하여 상자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올려두는데 어느 한 짐꾼이 경솔하게 상자를 쌓아둔 바람에 상자 하나가 갸우뚱하면서 쓰러지려는 겁니다. 이에 영다리는 몸을 날려서 쓰러지는 상자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청화백자 한 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나 영다리는 곧바로 다리를 쭉 뻗어서 바닥에 떨어지려는 청화백자를 발등으로 받아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까딱하면 보물이나 마찬가지인 귀하디 귀한 청화백자가 박살이 날 뻔했으니까요.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구만. 깨지기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한숨을 돌리며 영다리는 청화백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혹시 어디 금이 간 곳이 없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채기 하나 나 있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백자의 바닥 문양이 어긋나 있었고 유약의 질감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영다리는 서대감 댁에서 지낼 당시 매일 같이 값비싼 진품 도자기를 만져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철식이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어서 마저 옮기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아니겠지. 나으리, 그게 아니라 이것 좀 한번 보십시오. 청화백자가 뭔가 이상합니다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게냐? 영다리는 그러면서 청화백자를 내밀며 철식이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소시적의 도자기를 오래 관리해봐서 아는데 이 청화백자는 좀 이상합니다요. 우선 바닥에 문양이 정교하지 않고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진품이라면 문양이 이렇게 틀어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유약의 질감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진품이라면 유약이 균일하게 발라져 있어야 하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거칠기도 하고 매끄럽기도 합니다. 이놈, 내가 청화백자를 안전하게 옮기라고 하였지 감정하라고 하였느냐? 내깎게 뭘 한다고 그리 떠들어대느냐? 분명 전문 도예가가 진품이라고 여기 보증서도 주었거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나으리, 저를 죽을 때까지 매질하셔도 상관없습니다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나으리가 성공하기를 빕니다요. 그러니 한번 믿져야 본전으로 한 번만 다시 직접 전문가를 섭외하여 감정을 받아주십시오. 나으리 말씀대로 이번이 아주 중한 거래이지 않습니까? 헌데 만에 하나 가품을 납품하였다가 큰 화를 얻으면 어떡합니까요? 영다리는 철식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영다리의 집요한 태도에 철식이도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영다리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운 것은 처음이다 보니 철식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냐, 그래. 내가 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다. 허나 만약 이것이 모두 헛짓거리였음이 밝혀지면 내 놈은 아주 호되게 혼이 날 줄을 알 거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하기는 뭘 감사하느냐. 거참 이상한 녀석이구나. 철식이는 그러고 직접 목포에서 유명한 도예가 노인을 찾았습니다. 환갑을 넘겨서 수염을 신선처럼 기른 노인으로 두 손이 희고 반질반질한 것이 하도 흙을 만지고 굽다 보니 손바닥이 다 다른 달인이었지요. 도예가 노인은 철식이가 내민 청화백자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핏 보면 진품 같아 보이긴 한데 잘 들여다보면 여러 미묘한 차이가 있단께요. 먼저 이 백자의 유약을 한번 보란께. 표면이 고르지 않고 어떤 데는 거칠고 또 어떤 데는 지나치게 매끄럽단께라. 진품 청화백자는 불 속에서 고온으로 구워야 하여 유약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굳어질 리가 없제. 뭐요? 이것이 가품이라는 거요. 그렇지라. 그리고 이 문양을 보쇼. 청화백자 문양은 붓으로 그린 것처럼 정교해야 하여. 헌데 이건 부분적으로 선이 뭉개져 있는 것이 문양을 찍어낸 뒤에 덧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단께. 진품이라면 한 번에 깔끔하게 그려져야 하는데 색감도 영 틀렸구만. 도예가 노인은 그러더니 도자기에 뒤집어서 바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바닥. 도자기 굽도 정상이 아니자뇨. 진품이라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단께. 이런 미세한 기울어짐은 오래된 가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요. 대량으로 가품을 만들다가 생긴 흔적일 가능성이 크제. 영감님 말에 책임질 수 있겠소. 내가 뭐 떨어지는 거 있다고 거짓말하겠소?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도 똑같이 말할 것이요. 날 못 믿겠으면 가서 얼마든지 물어보란께. 철식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예가 노인의 말대로 떨어지는 것이 없지 않은 이상 거짓말을 할 리 없습니다. 아마 최 씨가 들이민 보증서도 돈을 받고 써준 허위 보증서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인이라는 작자도 최 씨와 짜고 치고 철식이를 속여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철식이는 청화백자 수백 점을 관하로 가져가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거기에 목포 도예가들로부터 증언을 제시하니 관하에서는 곧바로 최 씨를 체포했지요. 장대인은 사기라는 것이 들통나자 종적을 감추었는데
알고 보니 명나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봐라, 영달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크나큰 손해를 볼 뻔했다. 아니, 손해가 아니다. 이번 거래가 헝클어졌으면 난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의 은인이다. 아닙니다요, 나으리. 나으리가 저처럼 못난 녀석을 거둬주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 머리 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그래, 영달아. 내가 나와 함께 돌아다닌 지 3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나 박철식이는 천혜고아로 태어나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내 삶을 개척해왔다. 그런데 생판남이었던 너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 너는 지금부터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어떻느냐? 아이고, 나으리. 적간놈에게 너무 과분한 처사입니다. 나으리라니. 이제부터 형님이라 불러라. 철식이는 그러면서 영다리를 동생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자신이 익힌 장사기술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영다리는 그런 철식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몸종이 아닌 동등한 상인처럼 대우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솜처럼 장사를 배운 영다리가 의외로 장사에 엄청난 재능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2년가량 함께 조선 땅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상거래를 한 철식이와 영다리는 예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미 철식이는 거상이 되어서 한양에 들어선 지 오래였고요. 영다리는 따로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고 다녔습니다. 철식이와 영다리가 성공적으로 상거래를 통해 부를 쌓아가는 동안 서대감의 집안에서는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은 첩인 정이마님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급기야 집안의 실권을 모두 빼앗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이마님은 서대감의 모든 재산을 장악하고는 서대감이 먹는 식사에 극약을 타서 독살해버렸습니다. 서대감이 사라지자 정이마님은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마님은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내륙 지역으로 소금을 운송하고 유통할 권리를 따냈습니다. 당시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이를 판매하려면 나라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정이마님은 이를 더러운 뒷돈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정이마님은 춘천, 원주 등지의 내륙 지역에서 소금을 팔기 위해 창고에 소금을 잔뜩 쟁여두었습니다. 이 소금을 팔아치우면 이 일대에서 으뜸가는 대갑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영다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이마님이 폭리를 취하며 다른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었기에 상인뿐만 아니라 서민들 사이에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들은 영다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송화마님을 위해 영영 서대감 댁에 관련된 일은 참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대로 두면 송화마님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때가 왔다. 이 못된 여자에게 복수하려면 지금뿐이다. 영다리는 정이마님이 대량으로 소금을 구입한 것을 눈치채고 먼저 소금을 사들여서 싼 값에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금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가는데 정이마님은 독점하였던 소금 가격이 폭락하니 아주 돌아버리는 지경이 되었지요. 창고에 쌓아둔 소금이 똥금이 되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이마님은 급하게 싼 값에 소금을 팔아치우며 영다리의 술수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 택도 없이 싼 값에 소금을 팔다 보니 정이마님은 서서히 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차명을 팔아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영다리는 이를 보고 곧바로 추가적인 공격을 계획했지요. 영다리는 정이마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사한 후 정이마님이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을 만한 자산들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이마님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던 몇몇 부동산과 재산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혹시 저를 팔았던 서대감 댁 기억나십니까? 거기 마님이 아주 악독한 여자인데 소금으로 재미를 보려는 것을 제가 회방을 내놓고 싶습니다. 우리 동생이 원한다면 그리 해야지.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영다리는 철식이와 협력하여 정이마님이 헐값에 내놓은 부동산과 재산들을 차명으로 사들였습니다. 정이마님은 소금을 팔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점점 더 큰 손실을 감수하며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이마님은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들어오는 손익이 하나도 없으니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때 영다리가 정이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다리는 고급 비단옷에 금실로 수놓인 허리띠를 두르고 번쩍이는 옥으로 장식된 갓을 쓴 채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영다리의 뒤에는 위험 있는 호위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예전의 머슴 영다리와는 전혀 다른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아주 곤란해 보입니다, 정이마님. 리신데 아는 채요. 별일 없으면 당장 돌아가시오.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접니다, 여다리. 영다리는 씩 웃으며 정이마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정이마님은 두 눈을 크게 뜨며 화들짝 놀랬습니다. 내 놈이 어찌 여기에 온 것이냐? 지금까지 더러운 술수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을 모으셨는데 말년이 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보안이 아주 알거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가는 길 편안하게 모셔다 드립지요. 여봐라. 전연을 당장 포박하거라. 그러더니 영다리가 턱짓으로 사람들을 부려서 정이마님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정이마님은 이미 자신의 양반 신분마저 헐값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노비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다리가 정이마님을 사서 염전으로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정이마님이 그렇게 끌려가 버리자 영다리는 곧바로 송화마님을 찾았습니다. 송화마님은 일찌감치 서대감댁에서 도망쳐 나와 산골 촌동네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땔거리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비참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터에 그 앞에 의젓하게 차려 입은 영다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게 누구냐? 영달이 아니더냐? 아니 그 차림새는 또 무엇이냐? 마님,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다리는 그러면서 송화마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어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은 곧바로 혼례식을 올렸답니다. 혼례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영다리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을 쌓은 거상이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송화마님과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생끝에 낙이 온다는 뜻으로 영다리와 송화마님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네들도 당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면 후에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